보아. 자, 이번 사태가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마스크 없이 외출하기. 아, 이거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얼굴이 조금 안 이쁘신 분들은 이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답답하긴 하죠. 그냥 우리가 외모를 떠나서. 근데 저는 특히 피해를 많이 보죠. 왜냐면 얼굴이 되니까. 이렇게 저같이 얼굴이 되는 분들이 요걸 가림으로 해서 조금 손해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만 헛소리일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저같이 얼굴이 되는 분들은 손해가 더 막심하다. 그리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여기 가서 힐링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못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 연극, 공연을 관람하면서 또 일상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데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요건 직장인에게 물은 거예요. 20대부터 40대는 틀리죠. 50대 이상이 뽑은 것도 틀리고. 네, 그렇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직장인 700 몇 명밖에 안 되는 조사였고, 조금 더 표본을 크게 했더니, 크게 하니까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문화관광활동이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느냐의 질문에 73%가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종식된다면 국내 여행이 81.1%, 국내 여행이라도 자유롭게 가겠다. 그 해외가 약간 아직도 해외는 불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있나 봐요. 그 다음 국내 여행 다음이 해외여행이 59.8%인데 20대가 71.2%로 해외여행이 가장 높아요. 역시 우리가 젊을수록 또 밖을 많이 나가고 싶어 하나 봐요.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해외여행의 이 수치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20대는 압도적으로 높다. 네, 그래서 국내 여행에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 1순위로 고려한 요인은 볼거리 제공, 그리고 적은 지역 차지했고요. 관광 형태는 소규모, 개별화되고 관광활동 때 밀폐된 공간을 기피한다. 좀 넓게 있어서 종식되었어도 그래도 약간 불안한 마음은 남아있겠다. 자, 그리고 역시 저희 보이TV는 역사죠. 역사를 또 한번 살펴볼 거죠. 이 해외여행이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여행이 이렇게 자유롭고 활발하게 되었을 때가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크지는 않아요. 뭐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거의 기억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 옛날에는 일반인이 해외 나가려면 기업의 출장, 학생의 유학, 해외 취업 등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단순히 내가 힐링을 하고 오겠다 이런 걸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까지 순수 목적의 해외여행을 위한 여건은 아예 발급이 안 됐어요. 80년대까지는. 그래서 여건이 발급이 안 되니 여행이 불가능했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행 여건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소비할 만큼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 목적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과거엔 또 독재가 좀 있었으니까 그 해외에 나가서 그런 걸 보고 와서 또 민주주의 성향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뇌피셜이긴 하지만 약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추측이에요. 근데 이런 폐쇄성은 국가를 고립시켰고 국민의 안목을 떨어뜨려서 폐쇄적인 국가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정부는 86년도에 서울에 아시안게임 했죠. 그리고 올림픽 유치하면서 국제화 세계화 개방에 물결이 밀려들자 해외여행 자유화에 대해 검토하게 된 거예요. 이제 검토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83년도에 사실은 해외여행이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요. 50세 이상이에요. 젊은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20대가 해외여행의 73%로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젊을수록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은 안 되고 50세 이상 국민에 하나여 200만원. 이 83년도에 200만원은 사실 굉장한 금액이에요. 200만원을 못 써요.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1년에 한 번 관광 여권을 발급하였어요. 이 사실상 못 가는 거예요. 정말 부자가 아니면은 관광이 어렵다. 그러니까 83년도에 내가 해외여행 갔다 왔다 이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자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어르신들과 대화하다가 내가 말이야 82년도에 뭐 유럽에 여행을 갔다 왔어. 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상 최초로 국민의 관광 목적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것이었지만 사실상 뭐 자유화됐다기보다 너무 조건이 까다로웠던 거죠. 이것은 연령과 재산의 기준을 둔 제한적인 해외여행이
자유화였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면적 자유화는 89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올림픽이 끝나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자신감과 올림픽을 통한 국제화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던 거죠.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경제의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이 큰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 87년도에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의 경직된 분위기가 완화되고 자유로워진 거. 87년도에 우리가 엄청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놀랐던 사실, 이건 아마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이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었지만 꼭 거쳐야 할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행사들이 이제 각종 패키지 상품을 내놨고 여행사들도 이때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은 출국자 수가 100만 명에 돌파했죠. 그리고 9월 8일 관광공사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20대의 해외여행 증가율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이 많이 나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20대의 해외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고 이런 수요를 타고 배낭여행 전문 대학교 앞에 이제 많은 걸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낭여행 뭐 유럽 배낭여행 이런 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몰랐던 내용 이거예요. 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었는데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소 경직된 과정이. 야, 이걸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가능했단 말이야. 야, 이런 거를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공교육이었어요. 방공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자유화는 됐어.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거예요. 한국관광공사 산하 관광교육원 자유총연맹 예지원 등에서 수강료 3,000원을 내고 하루 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해외에서 한국인 납북 사례와 적통령 활동 등에 관한 안보교육 등을 받고 교육필증을 제출해야 여권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수요가 엄청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은 다 교육을 해야 돼요.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요식적이어서 결국엔 1992년에 폐지된 거죠. 그러니까 89년부터 92년도 사이에는 자유화는 되었는데 이때 해외여행 간다는 건 방공교육을 들었어야 됐다. 그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 때 이제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방공 독후감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제가 제출해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방공. 공상당은 싫어요.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완전히 없고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독후감이 있었을 정도로 방공교육 이런 게 상당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여행을 할 때 이런 교육까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여행만 볼 게 아니라 유학생도 있고 외국에 취업하는 비율도 늘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유학생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면 의외예요. 생각보다 저는 유학생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았어요. 2008년부터의 기준인데 2018년 10년 사이에 거의 평지예요. 거의 똑같아요. 막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게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통계 거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갈 거냐 보면 앞으로는 오히려 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예측은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인구가 적으니까 지금 태어나는 인구가 적으니까 비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겠죠. 더 하향되겠죠. 인구가 적어서. 단순히 숫자로만 보자면은 그러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어디에 유학을 많이 갈까 이 고민을 해보면은 다들 뭐 예측하는 게 맞을 거예요. 미국이 제일 압도적일 것 같았는데 중국이 많아요. 의외로 중국이 가깝고 뭔가 다른가 싶은데 어쨌든 미국 중국 순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국인 유학생 숫자가 영국, 호주, 일본, 뭐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오히려 기타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도 있고 뭐 많겠죠. 어쨌든 미국, 중국이 압도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의 해외 취업자 수는 한번 또 궁금한 거예요. 장기간 나가 있으니까. 그럼 해외 취업자는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데 유학생만큼 해외 취업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5,118명 더 늘어났겠죠. 이게 지금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자, 그러면은 해외 취업자들 중에서 어느 나라를 많이 갔냐? 우리가 유학을 봤을 때는 미국,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그러면 해외 취업자도 당연히 미국, 중국이 많을까 봤더니 그건 또 의외였어요. 해외 취업자 수는 일본이 1등이었어요. 2등이 호주였어요. 우리가 봤던 미국, 중국은 한 5등, 4등? 그쵸. 5등, 6등 이 정도예요. 나는 당연히 미국, 중국이 또 해외 취업도 1위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미국, 중국은 5등, 6등이고 일본, 호주가 압도적인 1등이더라는 거죠. 유학과 이 해외 취업은 그렇게 크게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의 진짜 본론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외국에서 장기간 오랫동안 머무르는데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안 아프면 좋지만 혹시라도 아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있다 보면.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떠나요. 그래서 장기간 오래 있다 보니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국내에서 실손보험 가입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거 내가 외국에서 갔는데 장기간 아파서 장기간 오래 있다 보니 잠깐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나는 실손의료보험비가 있어서 이거를 나중에 청구를 해야 되겠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 되죠. 실손의료비 보험은요,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자부터는 외국에서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받지도 못하는 실손보험 외국에 장기간 있을 바엔 차라리 해지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금감원의 알려준 사항인데 2009년 10월 이후 가입 계약부터 되고요. 신규 계약 16년 1월 이후 가입 계약 모두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외에서 국내 실손 의료보험을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으나 해외 장기 체류자가 늘어나잖아요. 이 해외 장기 체류자가 국내 실손 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혜택도 못 보는 거 계속 보험료를 낸다는 건 불합리하죠. 그래서 실손 의료비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 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는 실손 의료보험 납입을 중지하거나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 시 해당 기간 내가 외국에 나가 있었던 기한은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도를 활용을 하는데 더 상세히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자, 환급을 신청해야 되겠죠. 내가 외국에. 그러면은 이 기준점이 뭐냐면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입부터 가능하고요. 실손 의료보험 약관 표준화 이후 가입한 경우에요. 즉 2009년 8월 이전에는요, 그 보험회사마다 실손보험 약관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회사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실손보험을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40%나 50%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그러니까 내가 2009년 8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외국에 나가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을 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100%는 안 되고 40%에서 50%만 된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장기 체류한 경우도 해야만 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그럼 이 3개월 이상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1개월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3일 정도 국내에 잠시 들어와요. 외국을 나갔다가 외국 생활을 하다가. 그러고 다시 나갔어요. 3일 정도 있다가. 그리고 2개월 정도 외국 생활을 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1개월 있었고 2개월 있었고 총 3개월 이내 라고 신청을 하면 이분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쭉 3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개월 있고 2개월 있어서 합산 3개월이 아니에요. 중간에 이분은 3일 들어왔잖아요. 그럼 3일 들어온 것부터 계산을 해서 2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앞에 나간 1개월은 여기 들어오는 순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나가서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3개월 동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신청 가능한 기간은 내가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키포인트예요. 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한국에 안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총 나간 일수 3개월이 아니에요. 1개월 생활하고 3일 들어왔고 그리고 2개월 합산 3개월 이게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3일 정도 들어옴으로 해서 이 1개월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2개월이 있다 들어오면 2개월밖에 안 돼요. 앞에 나간 것. 요 개념 포인트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2009년 10월 이후 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입은 2009년 10월 이후인데 이것도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09년 10월 이후 가입을 하였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내가 1년간 있었어요. 그러면 환급 받을 수 있나라고 봤을 때 이건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도의 시점의 기준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돼요.
즉 2016년 1월 2일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14년 15년에 외국에 있었다, 13년에 있었다, 13년부터 15년까지 있었다,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16년 1월 1일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즉 지금부터 언제까지죠? 한 5년 정도죠. 그 이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제도는 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3개월 이상 체류 시 국내 실손보험금 환급이 문자로 안내를 갑니다. 내가 외국에 오래 있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문자가 와서 환급 받으라고 이런 문자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허투루 보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내가 안내 받았으니 꼭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나 나중에 와서 환급 신청하려니까 귀찮고 그냥 나 외국에 있으니까 그냥 돈을 안 낼 수 있게 만들어 달라. 환급이 귀찮다. 납입을 중지할 수는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납입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즉 뭐냐면은 내가 A라는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 납입 중지의 조건은 이 A라는 회사에 해외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하면 납입이 중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A라는 회사에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B라는 회사에 해외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지가 안 돼요. 이건 나중에 환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중지의 기본 조건은 A라는 내가 회사에 보험 실손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꼭 A라는 회사에 해외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해야지만 납입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중지를 하려면은 꼭 같은 동일 회사에 해외 실손 의료비를 가입해야지만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즉 납입 중지도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또 새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환급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요. 즉 실손 의료비 보험은 내가 외국에 장기간 있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해지를 안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갱신폭이 큰 13년 4월 이전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장은 좋고 갱신폭은 커요. 그러니까 이 갱신폭이 크다 보니까 부담된다고 해지할 게 아니라 나중에 환급 받으시면 되니까, 오르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많이 올라도 어쨌든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3년 4월 이전의 실손보험을 가지신 분은 더욱더 해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나중에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외국에 나오면은 내 소중한 돈을 꼭 이렇게 돌려받아서 내가 나갔던 돈 허튼 돈이 샌 게 아니고 내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